자, 9월 모의고사 문학편 한번 해볼게요. 자, 문학편이 이번에 좀 쉽다고 생각하면 조금 위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작품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이나 이제 연계율이 아주 높았죠. 근데 연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연계를 좀 많이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체감상으로는 좀 쉬워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문제들의 약간 되게 약간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넣어놓으면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이번에 문학이 좀 그랬습니다. 자, 문학이 약간 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문학 점수가 높이 받은 사람들은 아마 수능 특강이나 완성을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일 거예요. 자, 그럼 16에서 19번부터 볼게요. 내용 설명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경의 고향이죠. 수능 특강에 출제가 됐었어요. 나왔었어요. 수능 특강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여기 이제 그, 안승학이가, 여기 거기 희준이가 두뇌를 결성하러 가는데 협조를 요청하러 갔잖아. 근데 겉으로는 좀 이렇게 동조하는 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막아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출전이 됐었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안승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중심으로 중략 앞에 부분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략 뒷부분에서는 안승학은 굉장히 위험을 부리고 있으나 사람들이 그 위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요구사항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보이는 모습, 그런 부분을 나타냈어요. 자, 일단 16번 문제를 좀 바로 넘어갈게요. 16번 문제가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약간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 진짜 어려워요. 다만 이거는 5번이라는 보기가 명확해서 그렇지 나머지 보기에 있는 말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독백적 서술은 아니죠.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독백적 서술이라고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독백적 서술에다가 X를 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회고적 서술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회고적 서술은 맞죠. 회고적 서술이라는 건 과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얘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고적 서술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찰적 태도가 드러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역사, 이 사람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시간을 이용하면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설명한 거니까 성찰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병렬적 서술이라고 하는 건, 병렬적 서술은 대표적으로 일화를 나열하는 방식이 병렬적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B 부분 있잖아요. B 부분은 병렬적 서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A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묘사적 서술이다. 이건 묘사는 또 안 했으니까.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외양을 묘사한다거나 행동을 묘사한다거나,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감각할 수 있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감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간 순서로 설명해요. 과거의 어떤 한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5번이 그래서 요약적 서술이다 라고 해서 이 안승학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의 역사와 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약적 서술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요약적 서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법 문제가 나오면 A의 표현을 이용하여 B의 효과를 내고 있다. A의 표현을 이용하여 B의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미안합니다. 불을 안 켰네요. 이렇게 B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불을 안 켜고 설명을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럴 때 A 표현의 일반적 효과 있잖아요. 자, 일반적 효과들이 B에 오는 경우는 A의 표현이 있기만 하면 이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약적 서술은 그의 말 그대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괄적으로 한다는 게 맞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요런 팁을 잘 알아두세요. 표현법 문제가 나오면 이 표현법의 일반적 효과가 뒤에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변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패스. 이것도 쉬웠어요. 18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희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경고하는 안승학이 희준이 경고해서 겁나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19번 문제도 4번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서로 이 안승학은 위험을 부리고 있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위험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승학은 자기가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자기는 이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감이 없지. 그거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지. 다만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지. 그치? 내 위험은, 그러니까 안승학은 자기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게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으로 가볼게요. 자, 조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31에서 33번이 이제 심청전이잖아요. 심청가죠. 심청전이죠. 심청전. 미안합니다. 심청전이죠. 이거,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심청이가 끌려가기 전에, 그치? 공양미 상백성에 팔려서 인당수 끌려가기 전의 모습이고요. 전의 모습인데, 이제 아버지를 두고 가야 되니까 그 준비를 하면서 슬픈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중략 뒷부분은 이제 거기 물에서 빠져가지고 용왕궁에 갔다가 황후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맹인잔치를 배하여서, 맹인잔치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 신봉사가 와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 자체는 다 알잖아요. 아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31번 문제, 5번, 이거 넘어가도 되죠?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32번도 안 어려웠어요. 자, 근데 33번 문제 보시면, 33번 문제에서 이 보기에 써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게 모순을 자초하는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자기 희생을 해서 이건 효가 맞아요. 근데 이 효를 행함으로써 더 큰 불효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와 아버지가 함께하지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부친 곁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용이라는 모순적 상황이다. 이렇게 모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심청이의 효행을 굉장히 강조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심청이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라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노력을 하기는 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목숨을 살리려고 목숨을 바치는 거면 내가 선생님 조금은 이해하겠어. 아니, 근데 그게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버지 눈 고치겠다고 목숨을 바쳐? 저는 원래 이 심청전을 안 좋아해요. 나는 원래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33번에 3번에 심청이 어찌 아비논뜰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저 있으리요. 이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자, 말했다는 것으로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였다. 아니라고. 이 선택을 함으로써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 이거를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나요? 그래도 뭐 이게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약간 좀 핵심으로 좀 어려웠다 싶은 문제만 좀 중심으로 볼게요. 자, 38에서 42번 볼게요. 이거는 가에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의미 생성되는 양식이 이제 그 자기의 감정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자기 내면 의식을 외부의 대상에 투영하는 것.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감정이입 같은 것이 그렇겠죠. 그렇죠? 나의 감정이 제 감정과 같다. 그래서 내 감정이 쟤한테 투영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외부 세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낙엽이 굴러갔어. 근데 그게 님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린다. 이렇게 되면 외부의 상황이 먼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건 선후관계예요. 감정이 먼저 있고 외부를 관찰했느냐, 아니면 외부의 것을 보고선 감정이 떠올랐느냐. 자,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게 두 번째 거고, 상호작용은 그게 뭐 같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나에는 만흥이 나왔는데, 만흥에서 자, 이 만흥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좀 유명한 작품이라서, 자, 이건 이제 보기를 보면서 좀 보면 될 텐데, 여기서 삼수 같은 경우에는 잠들고 앉아서 술 먹으면서 산을 보는 것이 님이 오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수는 삼공이나 만승 같은 속세에서 가장 성공한 아주 높은 지위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연에 사는 것이 이것보다 좋다라고 얘기해서 비교를 함으로써 자기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운명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내가 자연을 이렇게 즐기는 것은 약간 운명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성이 게으러서 하늘이 알아서 날 이렇게 시켰다잖아. 육수는 이걸 충과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관념적인 충, 유교적인 충과 연결을 시켰고. 자,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다시 같은 경우는 우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이상하죠? 자, 이게 우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좀 여기다가 실판에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산에 살면서 명리를 꿈꾸는 것은 이거는 큰 부끄러움이고, 그쵸? 큰 부끄부끄. 그 다음에 살림에 살면서, 그 다음에 얘가 자연을 추구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속세, 그러니까 시정이라고 하죠. 시정에 살면서 명리를 꿈꾸는 것은 이거는 작은 부끄러움이고, 약간 뒤에 명리가 오면 무조건 부끄러움이죠. 시정에 살면서 자연을 그리워하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 자기는 요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걸 이상하게 퍼센트로 설명을 했어요, 얘가. 이게 50% 정도 된대요. 다음에 산에서 자연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물화일체겠죠? 얘가 한 3-4% 된답니다. 시정에서 명리,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건 100%래요, 100%. 시정에서 자연을 꿈꾸는 것은 1% 정도 된다는데 자기가 이 1%에 들어가니까 난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이상한 작품이죠. 자, 38번 문제도 그래서 조금 주목할 만한 문제예요. 38번. 자, 일수에서 자, 이렇게 추상적인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 이렇게 되면 경험적 성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감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것, 실제 한 것이 있는지 보면 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일수에서 뭐가 나오냐면 띠집을 짓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치? 띠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것이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육수에서는 임금의 은혜라는 말이 나왔잖아. 이거는 감각할 수 없는 거죠. 유교적, 철학적인 거죠. 그래서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떤 공간이 나왔으면 그 공간은 제외하고 생각하세요. 일수에서 그래서 얘가 경험한 것, 실제 한 일이 있구나. 육수는 유교적인, 관념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근데 2번에 보시면 삼수에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수는 구체적인 소재가 맞아요. 근데 삼수에선 추상성 강화된 소재가 아니라 이거 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추상성 강화된 소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말도 안 되죠. 이수에서 제기된 의문이 있는데 이수에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서리적 표현이니까 의문이 아니라 자기는 남이 부럽지 않아 라고 해서 의문의 형태를 사용했지만 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틀렸고, 오수에서 그것이 해소되었다? 이것도 아니죠. 이미 해소되어 있잖아요. 이미 얘가 되게 만족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요. 그 다음에 뭐 4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자, 그래서 답이 이 38번 문제가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고전시가 만응이라고 나와서 엄청 반가워했을 테지만 문제 풀면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39번 문제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했다는데 이 투영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3번이 틀렸어요.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이키는 뇌의 의미를 부각하여, 이거 의도가 뭐야? 뇌가 좋다는 걸 부각하는 것이지 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부각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님과의 사이가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요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건 명확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좀 섬뜩하죠?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써 있었으면 이거 고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1번에서 산수간에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남들 사이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이거는 맞겠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느껴지죠? 남들은 자기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거리감이 나타난다. 자기와 외부 세계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자기와 외부 세계가 갈등하고 있는 거죠. 나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비웃는 거니까. 자, 이거와 비교해서 5번 보기를 봐보세요.
39번에 5번 보기입니다. 강산 속에서의 삶이 임금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자, 이게 은혜 덕택임을 제시했으면 둘의 거리는 어때요? 가까워진 거죠? 화재인 인구사례가 거의 가까워졌다. 이거 맞죠? 그죠?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관계가 형성된다. 자기와 임금 간의 관계도 가까워졌죠. 임금도 외부니까 가까워졌어. 가까워지고 그것 때문에 자연과의 거리도 가까워졌죠. 왜? 자연에 사는 것이 뭐 어떤 갈등을 불어일으키냐면 내가 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자연에 응거하는 옛날에 그 유학자들은 내가 임금을 지켜야 되는 것과 자연에 응거하는 것과 이 두 개가 좀 서로 배치되잖아. 그래서 갈등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임금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자연에 응거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잖아. 그러면 임금과의 거리도 가까워진 거지만 자연과의 거리도 가까워진 거야. 이렇게 돼서 5번 보기 같은 경우도 진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40번에는 1번 이거 40번에 이거 여기서부터는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것도. 42번의 답이 4번인데, 이게 왜 4번이냐면,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자, 이게 누구냐면, 여기, 그 소부허유 나오잖아요. 그쵸? 소부허유. 소부허유의 삶을 받아들인 거 나와요. 근데 다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했다. No! 이거 제가 아까 이거 얘기한 거 있잖아. 이거 자기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했어. 이거 아주 주관적인. 내가 조금 이상하지? 이렇게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되게 주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갔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주관적인 가치를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43에서 45번. 이것도 참 앞에 있는 사령은 수능특강에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김혜순의 한강을 얼고 눈이 내린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군사 독재 시대를 약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 독재 시대에 한강에 막 배가 막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배하고 말이 둘 다 사실 배하고 말이 군사 용어로 실제로 배, 쉽, 그런 걸 수도 있고 말, 홀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신체 부위와 다 동음이어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배는 그냥 배라고 보고, 여기서의 말은 우리가 이제 이 말, 우리가 하는 말, 이걸로 생각하면, 자, 그렇게 생각해도 이제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게 지금 되게 추운 날이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얼었으니까 배가 못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자, 비웃느라고 시시덕 걸었다. 시시덕 걸었다는 게 이게 소곤소곤, 웃었다라는 거죠. 한강물이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웃음을 찾지 못해 나뒹굴며.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시시덕거리고 웃고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얼어붙은 이 추위에 우리의 말이 얼어붙은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느 강물과 어느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그러니까 세상이 다 얼었다는 거야.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이렇게 있다는 거지. 나란히 어때? 너희 군대에서 보면 다들 줄을 나란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비판한 겁니다. 우리는 빙그르르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참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 이게 최승호의 북어라고 하는 시와 되게 유사하죠. 자, 43번의 답은 5번입니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자, 가에서 뭐냐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시와 나의 말은 굉장히 훌륭한데 난 정작 나의 행동은 찌질하다 이 얘기를 쓴 게 사령이잖아. 그래서 43번의 답은 5번. 44번의 답은 2번. 이것도 자,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 아니죠. 외부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너무 추워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거고. 45번 문제 답은 또 1번. 나영에 대해서 우스워라고 자주 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영은 괜찮은데 자신의 참여가 거기에 더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의 참여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쵸? 자기가 그렇게 말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자주하고 있는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들어가면 되죠. 그쵸? 자, 이거 시는 문제가 안 어려웠어요. 시는 문제가 안 어려워서 여기까지 보겠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향이 조금 나온 거 아닌가요? 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을요,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자, 올해 수능 대비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9월에선 그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